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탄핵 국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서 왜 미뤄진 건지 그 배경에 대한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같은 날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보다 10여일 먼저 늦게 탄핵 소추된 한 총리가 먼저 판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최우선 심리 방침을 세우고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증인 서너 명을 신문하며 변론 진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예상을 비껴나간 헌재의 심리 장기화에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원 일치를 향한 진통이란 시각과 함께 일부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넣을지 협의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해소를 위해 흠결 없는 판결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주장도 최장기간 평의의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평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 논의 내용은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심리가 길어질수록 여론전은 격화하는 양상이라 재판부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이 마무리됐죠. 그 쟁점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둘러싼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일부 맞물려 있어서 무엇보다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주목됩니다. 이승배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이전과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한 행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린 결정들까지 모두 5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건 비상계엄 당시 한 총리의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볼지 여부입니다.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있어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것도 쟁점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불임명의 경우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위헌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건데 헌재는 이 사유가 한 총리를 탄핵할 만큼 위헌, 위법한지를 따져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 같은 쟁점들과 별개로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종족수를 문제 삼으며 절차적 흠결에 따른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포함해 주요 재판 일정이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과 맞물릴 경우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후 심리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된 가운데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까지 정치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몰렸습니다.
먼저 24일 월요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지난 7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권 행보와 직결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릴지 관심입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모두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지더라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수기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직전인 4월 초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주에 결정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반려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속속 복귀 시한이 다가옵니다. 이대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적과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의대생들은 휴학계가 아직 유효하다며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가기 전입니다. 그 시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의대는 오늘을 복귀 시한으로 잡고 이를 넘길 경우 학칙대로 처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대 등 3개 학교, 28일엔 가톨릭대를 비롯한 7개 학교 등 이달 말까지 각 의과대학은 차례로 복귀 시한을 맞습니다. 이후엔 출석 일수 미달로 F학점, 유급이 되고 등록까지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목전까지 온 상황 속에 정부는 다시 한번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대생들은 돌아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은 휴학할 권리가 있다면서 휴학계 처리에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복귀 시한을 맞은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집단 제적 시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작년의 행동을 개인적 신념에 입각한 자주적 의사표현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한 판단 기준을 현재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1대1 면담을 넘어 학부모 설명회를 여는 등 복귀를 위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오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첫 본안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의 원칙을 어긴 의료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오늘 2분기에 적용될 전기 요금을 발표합니다.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동결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등락률은 1월 대비로 0%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수산품이 전월보다 0.4% 올랐지만 공산품과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 등이 전월과 변동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부터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은 은행 계좌 개설 등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신한과 하나, IM뱅크, 부산전북, 제주은행 등 6개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다른 금융기관에도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수출의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관세청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입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 10일까지 수출은 139억 달러로 전년보다 3% 가까이 늘며 상승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 기세가 계속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홈플러스 화폐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핵심 당사자인 MBK에 대한 우리 금투검사국 감사를 오늘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직조사 쪽에서도 고용된 것들의 조사를 오늘 개시할 예정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홈플러스의 논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어제는 큰 뉴스도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 개혁이죠. 이런 다양한 소식들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홈플러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에 제출한 회생 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 이거를 보니까 5월 부도를 예상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현금이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그 서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3월 말에는 한 2,300억 원, 그리고 4월 말에 한 5,200, 5월 말쯤에는 한 7,400억 원 정도가 모자른다고 합니다. 즉,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승인을 안 해주면 부도를 내겠다는 협박이죠. 예. 그러면 이제 홈플러스가 부도가 나면 홈플러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거래하던 뭐 모든 그렇죠. 사람들이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이 이 데이터만 딱 놓고 보면 안 해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홈플러스는 그때 당시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시장의 의구심을 좀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뭐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뭐 정말 운이 좋으면 홈플러스가 또 영업이 잘 돼서 현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를 했고 그게 이제 그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홈플러스가 법원에다 이제 기업 회생 절차가 시작이 되면 채권이 동결이 되고 자기들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극단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우리를 만약에 부도가 나면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좀 엄포를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협박이 아닌가 이렇게 와닿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도 그렇고 신용등급 강등도 몰랐다. 회생 절차도 조금 전에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리스 부채가 4조 원대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부동산 신탁의 부실 가능성 이 부분도 제기가 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홈플러스 전체 부채는 사실 실사를 가보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한 8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말씀하신 대 부동산 관련 리스 부채가 2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떤 거냐면 홈플러스는 이제 다른 뭐라 그러죠? 뭐 경쟁사들보다 이게 리스를 하는 그런 점포들이 많아요. 원래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MBK가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팔고 아. 자기는 거기 임대에 들어가 사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또 관련된 이제 부동산 그런 부채도 많은데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동산 그런 채권을 잡을 때 개인들도 그렇지만 LTV라는 걸 고려를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 몇 %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평균 50% 정도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크게 부실될 위험은 없지만 예. 그걸 기초로 또 만들어지는 파생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예, 예. 그 경우에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말씀드렸던 리스 부채 2조 4천억 원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좀 규명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점에 좀 쟁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 될까요? 제 기억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예. 이런 좀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걸 가지고 조사가 들어갔던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단단히 칼을 갈았고 예. 이례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 금융감독원장 그 인터뷰를 보면 모든 분야를 망라하겠다. 근데 주로 보는 게 이제 그 신용등급 하락 이전에 전자 단기 사채, 그러니까 일종의 예, 예. 기여보험을 발행한 거. 만약에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발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진실 게임 양상이 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그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예.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네. 그 MBK 회장이 참석을 안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확히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는 MBK 회장이 아니고 MBK고, MBK의 회장이기 때문에 사제 출연은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좀 이례적이긴 해요, 이거는. 근데 사제 출연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예. 근데 밝혔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기관과 기관의 뭐 투자가 잘못돼서 손해가 본다. 이거는 금감원이 사실 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전자 단기 사채를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들, 즉 네. 금융 소비자들이 많이 얽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한 MBK나 MBK 회장의 어떤 사제 출연을 통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거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실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모펀드 구조는 MBK 파트너스가 있고 그 밑에 블라인드 펀드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김병주 회장이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습니다. 뭐 감정을 너무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납품업체와의 마찰도 계속되고 있어요. 농심은 납품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서울우유가 빠지기로 했나 봐요. 계속 이게 문제가 커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계속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납품을 했으면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농심 같은 경우는 좀 유통기한이 긴 거죠. 예. 라면 종류니까 상관없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홈플러스가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농심이 지금 당장 끊는다고 해도 뭐 예. 판매는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농심은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이게 납품을 끊는다고 하는 게 일종의 이것도 보면은 협박이거든요. 대금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뭐 그날 납품했으면 그날 대금을 줘라. 뭐 이렇게 하긴 어려운데 서울우유는 좀 얘기가 틀리죠. 그렇죠. 유통기한이 짧죠. 그러니까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대금을 빨리빨리 안 주면 납품 안 한다 그러면은 매대에서 우유가 없어지잖아요. 네. 마트를 가는데 우유가 없다? 그거는 좀 심각하잖아요. 데미지가 크니까 네네. 좀 두 회사의 강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농심은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이고 예. 서울우유는 홈플러스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를 진통 끝에 통과하게 됐습니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인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직장 예. 가입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국민연금을 떼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많이 떼지만 그걸 우리가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 소득의 몇 프로를 낸다. 그게 좀 올라갔고 그게 이제 기존 9%였는데 이번에는 13%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한 다음에 자기가 받는 돈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그 평생 소득을 가지고 이제 월로 나눠서 이제 계산했을 때 얼마를 받는가인데 그게 지금 43% 기존보다 더 올라갔고요. 그래서 돈을 더 내고 그다음에 받는 것도 더 받는다. 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내는 돈과 그다음에 받는 돈을 계산을 해보면 내는 게 더 맞습니다. 내수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더 낸다 그러면 되지 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표현을 쓰냐. 만약에 그냥 받는 것도 안 올리고 그냥 그 넷수로 한 3천,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돈의 한 3천 정도를 더 내는 거거든요. 기존보다.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지 왜 내는 것도 더 내고 받는 것도 더 내고 그 조삼모사냐. 그냥 내수로 3천으로 만약에 더 낸다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좀 뭐랄까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더 내고 더 받는다. 근데 따져보면 더 내는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거지만 따지면 더 내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금 개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험료율은 어찌됐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27년 만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성사되긴 했는데 다른 쟁점이었던 자동 조정 장치 이거는 결국에 무산이 됐어요. 자동 조정 장치가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연금 개혁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왔었잖아요. 벌써 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야 합의가 되기까지 얼마 만에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1차 개혁, 2차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보험료율하고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내는 돈, 받는 돈을 가지고 연금의 수명을 연장하는 이제 그런 그 합의를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 놓자. 만약에 이제 어느 국가기관에서 조사하기를 연금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럼 자동적으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자는 게 이제 자동 조정 장치인데 많은 선진국들이 이걸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지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국민 정서상 아직은 또 워낙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낮아지고 고령화율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이 상당히 좀 미래 어느 시점에는 상당히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10년에서 20년 정도에 한 번씩은 홍역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 게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자.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되느냐일 텐데 보시는 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그 이제 어느 국회의원 의 조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을 때 현행은 27만 8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뭐 제가 계산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계산한 건데 개혁안이 반영되면 4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러면은 한 12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직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절반 내주죠. 그렇죠. 회사가 6만 원 내고 개인 6만 원 더 내고 이게 더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받는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 원 정도 그리고 4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가정을 할 때는 지금은 총액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받는데 개혁안이 반영이 되면은 1억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수로 따지면은 결국은 더 내는 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보면은 받는 금액 같은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늘어나는 느낌은 아니고요. 자, 저희가 네 번째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보면은 연금 수명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요.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라든지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네 번째 그래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한
15년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8년에서 9년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와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죠. 뭐 예. 시한부 인생인데 거기다 호흡기 꽂아서 이제 뭐 10년 많아야 10년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 아마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번 더 해야 될 겁니다. 예,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임시 방편이고요. 결국은 좀 이게 우리가 모수 개혁이라는 건 이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우리가 그걸 바꾸는 건데 결국은 구조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선진국들의 시스템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낸 돈만큼만 그냥 정확하게 받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당의 젊은 세대들이 그걸 내는 거를 그냥 당의 연도 수급자들이 받는 거. 예를 들어 모자르면 국가에서 재정이 들어가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야 사실은 연금제도의 어떤 수명 문제, 적자 전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미 선진국들은 하고 있는 그런 예, 하고 거죠? 있는 나라도 있고, 근데 국가마다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금이라는 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논쟁이 많고 관심이 많은 그런 국민들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기대 수명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이 말은 기존에 예상했던 그 연금 지출액보다는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데다가 출산율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라고 하면은 얼마 안 있다 그 사람들이 그 노인 세대들을 위해서 연금을 내야 되는 그런 세대인데,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거치는 돈은 작아지면 이거는 연금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구조나 어떤 경제 구조에 맞게 좀 한번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좀 우리가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연금 고갈 시점은 늦추기는 했지만 결국에 이 젊은 세대들이 좀 떠안아야 할 부담에 대한 지적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연금을 받고자 하는 세대들의 사회 갈등 문제력까지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어느 세대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가치의 판단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미래 세대들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지금 취직도 잘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고.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 한 사회의 장래를 끌고 갈 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좀 사회적인 고려의 어떤 비중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연금이라든지 사회복지 상당 부분은 젊은 층이 부담해서 노년층을 지원하는 개념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화된다면은 지속 가능성은 물론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혁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끝으로 뉴욕 증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루 만에 다시 반락했어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조금 올랐는데 그게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동결 그리고 나왔던 점도표가 기대치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안도감. 그런데 어제 그 점도표를 곰곰이 보면 사실은 매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잘못하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계속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앞으로 당분간은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하고 뭐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겠지만 상당히 좀 시장의 어떤 우려감이 반영되는 그런 분위기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점도표를 보면은 성장률 전망치는 많이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높였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님과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폭풍 오열했다 이런 댓글이 쏟아지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폭삭 소가수다에 대한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호응이 각종 화제성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방 한 칸 살림 하나 늘려가는 재미에 내 성실한 부모는 땀 젖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매우 수고했다는 뜻의 제주도 사투리인 폭삭 소가수다. 당찬 애순과 팔불출 관식의 로맨스를 기반으로 여성 3대 서사를 담아낸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을 이을 흥행작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주 연속 화제성 1위를 기록했고 넷플릭스 시청 순위가 다른 나라에서도 1위를 달릴 정도입니다. 세대나 성별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고 싶었던 기획 의도가 적중한 덕분입니다. 조부모 세대, 부모님 세대에 대한 헌사, 자녀 세대에 대한 응원가로 기획이 된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나의 아저씨 이후 다시 인생 캐릭터를 만난 아이유는 물론 배우들은 대본을 보자마자 출연을 결심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너무 그냥 하고 싶었어요. 읽기도 전에, 읽기 전에 너무 마음이 급하게 하고 싶었고 읽고 나서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싶었고 주어진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마음에 정말 팔짝팔짝 뛰고 싶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첫 장을 딱 넘겼는데 정말 넘길 때마다 너무 울었어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청춘 스타들을 앞세워 60년대 이야기를 하는 참신한 기획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지친 삶에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가부장제가 아주 강렬하게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의 괜당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수평적 공동체가 갖고 있는 치유의 힘을 밑에 깔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드라마의 흥행을 타고 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비롯해 성산 일출봉과 오라동 메밀꽃밭까지 제주의 매력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닿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가 해외에서도 시청 상위권을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인 가운데 중국에서 불법 시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중국의 SNS 플랫폼 더우반에 폭삭 소가수다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고 리뷰 개수가 3만 개가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특히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콘텐츠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월) 넷째 주입니다. 연예계에는 다양한 소식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의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미성년 교제 의혹을 놓고 고 김세론 씨 유족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 이시영 씨는 결혼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수현 씨 이야기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인물이라면 뜨거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추가 입장을 공개했는데 요지가 뭡니까? 네, 일단 지난 18일에 김수현 씨 측에서 A4 용지 12장에 달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입장문을 취재진에게 그렇네요. 배포를 했습니다.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을 고인의 유족이 이어가자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놓은 것인데요. 김수현 씨 측은 크게 세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김세론 씨에게 채무 변제를 강요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김세론 씨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함께 해결했고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으며 김세론 씨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채무 변제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김세론 씨 유족의 주장과 달리 김수현 씨의 소속사가 김세론 씨의 장례식장에 2차례 찾아가서 유족을 직접 만나 인사를 했고 근조화환과 조의금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17년 김세론 씨의 팬 계정에 올라왔던 사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김세론 씨의 유족은 이 사진을 근거로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 사귀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사진 속 인물은 김수현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서 비교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또 이 어제 저녁에 입장문을 추가로 배포한 것이 있었는데요. 또 나왔어요? 예. 네, 이 내용은 이제 김수현 씨가 바지를 벗은 채 촬영이 된 사진을 라이브 방송에 게재를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이 다시 김수현 씨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좀 근거할 만한 주장들을 자료들을 어떻게 내놓겠다는 겁니까? 네, 고 김세론 씨의 유족은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유족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유튜브는 우리가 확보한 김수현 사진만 수천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렌식을 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김수현 씨와 고인의 미성년 시절 교제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또 이후에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흙탕 싸움이 돼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김수현 씨 하면은 나오는 드라마마다 성공하고 영화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엇갈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싸움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이미지 훼손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의혹이 다 풀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에서 이 대표적인 한류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김수현 씨의 활동은 이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 김수현 씨가 출연 중인 MBC 예능 굿데이에는 시청자들의 하차 요구가 빗발이 쳤고 결국 제작진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서 출연분을 최대한 편집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또 김수현 씨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넉오프의 4월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수현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OTT에서 콘텐츠 공개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김수현 씨 논란으로 인해서 이 작품을 공개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연 배우에게 위약금을 물게 될 텐데 이 작품이 제작비로 60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또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계에서도 김수현 씨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한 럭셔리 브랜드가 김수현 씨를 앰버서더로 발탁한 지 몇 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고 또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는 계약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부디 죽은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되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한 명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호중 씨의 소식인데요. 그제였죠. 그러니까 19일에 두 번째 네. 항소심 재판이 있었죠. 네,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날 김호중 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들어섰고 제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변호인은 김호중 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재차 부인했고 원심은 양형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과도하다면서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김호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4월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연예 소식인데 안 좋은 소식이 많은 것 같네요. 다른 인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유아인 씨 이분도 지금 뭐 범죄에 연루된 상태잖아요. 주연을 맡은 영화가 있는데 승부 이 영화 언론 시사회 열렸죠. 네, 어떻게 보면 뭐 애매한 컴백, 복귀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영화 승부의 언론 시사회가 역시 그제인 지난 19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영화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 제자인 이창호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유아인 씨가 이 작품에서 이창호 역을 맡았는데 마약 투약 혐의에 휘말리면서 오랜 시간 개봉하지 못하다가 새로운 배급사를 찾고 가까스로 다음 달 이제 4월이죠.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시사회에 이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영화의 연출을 맡은 김형주 감독은 주연 배우로서 무책임할 수 있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아인 씨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배급사는 승부의 홍보 과정에서 유아인 씨를 완전히 배제한 전략을 써서 우리가 예고편이나 뭐 포스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스승과 제자 이야기를 다룬 투톱 주연 영화인 만큼 본편에서는 유아인 씨의 분량을 편집하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심입니다. 네, 뭐 판단과 수용은 대중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배우 이시영 씨의 소식인데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은 강내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다고요? 네, 제가 빠르게 정보를 입수를 해서 배우 측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시영 씨 부부는 올 초 서울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는 이뤄진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항들만을 이제 조율 중입니다. 이 충격이 특히 충격을 준 이유는 이시영 씨가 이제 그동안 예능이나 자신의 SNS를 통해서 화목한 결혼 생활 또 아들 사랑이 남다른 엄마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최근 연예계에는 인구 부부로 유명했던 스타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 고민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고충을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부관계는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연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유력 야당의 대권 주자인 이스탄불 시장이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22년 철권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적 제거를 위해 기획한 것이라는 야당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이 구호를 외치며 이스탄불 도심을 행진합니다. 에크렘 이마모올루 이스탄불 시장이 테러 조직과 협력한 혐의로 전격 체포되자 여기 반발해 거리로 나선 겁니다. Ekrem İmamoğlu gelecekte bizim Cumhurbaşkanımızdır. Şu anda belediye başkanıdır ama geleceğin Cumhurbaşkanıdır. 치안 당국은 나흘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지만 광장에는 밤낮 없이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이번 체포가 시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İstanbul'un belediye başkanlarını özgürleştirmeden mücadeleyi bırakmak yok. Söz mü? Söz mü? 이마모올루 시장은 지난해 3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22년째 장기 집권을 이어온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로 떠올랐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야당 내 문제로 체포된 것일 뿐이라며 정적 제거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Gerek diploma meselesinde gerekse yolsuzluk, hırsızlık meselesinde yargının ortaya koyduğu iddialara asla cevap veremiyorlar. 체포를 결정한 법무장관 역시 독립적 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Yargının başlattığı soruşturma ve davaları Sayın Cumhurbaşkanımızla ilişkilendirmek en hafif tabiriyle hadsizliktir, haddini bilmemektir. 튀르키예 정부는 체포 관련 콘텐츠를 SNS에 공유한 사람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구금 중인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악에 맞서 싸우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 튀르키예의 정정 불안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확실히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아침 추위 걱정 어떻습니까? 네, 오늘 출근길은 간만에 이렇게 코트만 입어도 크게 춥지 않은 날씨입니다. 아침이지만 벌써 서울 기온이 8도 안팎을 보이고 있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고요. 낮 동안은 지금보다도 기온이 10도가량 오르면서 날이 더욱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비교적 가벼운 외투 챙기셔도 되겠지만 입고 벗기 쉬운 걸로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날이 풀려서 더 다행입니다. 대기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 날이 풀리면서 야외 활동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김없이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스모그가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주말까지도 초미세먼지로 공기가 계속해서 탁할 걸로 보이니까요. 바깥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대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근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봄 기운과 미세먼지가 함께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부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고요. 차츰 전북과 영남, 제주도에서도 농도가 오를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중부와 호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거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연무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8.1도, 대전 8.6도, 창원 7도로 다소 쌀쌀한 정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 19도, 대구는 22도까지 껑충 올라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주말과 휴일은 오늘보다도 날이 더 따뜻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19도, 일요일에는 22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답답한 공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메마른 날씨에 동쪽 지방에서는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까지 겹쳐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큰데요. 이 주말 맞아서 산행 가신다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3월 21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